자, 어제 이어서 설명 이어갈 거니까. 자, 어제 했던 내용 보시면 연결점이 이제 7번째 개념. 부분집합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집합의 상등까지 연결을 시켰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어진 집합이 있고 그 집합의 부분집합들을 쭉 나열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셀 건데, 나열하는 방식이 있고 이제 다른 방식이 있어. 경우의 수를 구분하는 방식이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는 방식을 기납적 추론을 이용하는 방식을 먼저 할 거야. 근데 수학에서 이 기납 추론이라는 방식 자체가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하는데,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편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논리적 증명을 할 때 보면 귀납 추론 또는 연역 추론이란 방식을 쓰게 되는데, 귀납법이라는 방식과 연역법이라는 방식이 있어. 귀납법이라고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연역법이라는 방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 뭐 유비 추론이라는 방식도 있고 다양한 추론이 있는데, 자, 귀납이다라는 것과 연역이다라는 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추론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귀납과 연역의 차이점 알고 있나요? 모르나요? 이 귀납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나열하다 보면 규칙이 발견이 될 거고, 이 규칙을 이용해서 결론을 내리는 방식을 우리가 귀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한 개씩 나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겠네? 라고 예측하는 거야. 나열 후 예측하는. 근데 이 귀납법을 이용한 방식, 요걸 이용해서 결론을 생각해보는 방식을 귀납추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지금 결론을 모르는 상태에서 실행하는 방식 중에 하나죠. 결과를 모르니까 한 개씩 나열하다 보니까 뭔가의 규칙이 발견이 되는 것 같아. 그 규칙성을 발견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고 추론하는 방식을 귀납추론. 이해됐어? 연역법은 뭐냐면, 결론을 알고 있는 결론을 확인하는 작업이야. 이 알고 있는 결론에다가 대입이라고 하지, 수학에서는. 하나씩 대입해서 나열한 결과, 이제 저 결론이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우리가 연역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수학은 결론이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연역추론이 수학에서는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다. 이거는 수학적 방식이고, 이거는 수학적이지 않아. 수학적이진 않지만 결론을 유도할 수 있는, 결론을 알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귀납법을 사용하는 방식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귀납 추론을 이용해서 답을 유도하는 과정들을 고등학교 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증명 방식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 이 연역법을 이용한 것은 증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귀납법을 이용한 방식은 증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증명하시오 라고 얘기할 때는 귀납 추론을 사용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부분집합의 개수를 귀납 추론을 이용할 건데, 일단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집합을 어떻게 세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볼 거야. A집합에 원소가 한 개가 있어. 그럼 A의 부분집합, 이 X라는 집합이 A의 부분집합일 때 X가 될 수 있는 애들을 말해봐라. X가 될 수 있는 애들을 말해봐라 라고 얘기하면, 자,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에 대한 최소 단위의 집합이 무슨 집합이었죠? 공집합이었죠. 그럼 이 X가 될 수 있는 건 원소가 비어있는 집합, 공집합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에 뭐야? 1을 원소로 갖고 있는 자기 자신까지 두 개가 되겠다. 자, 두 번째, A집합에 원소가 두 개가 들어있어. X가 A의 부분집합이래. X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해 봅시다. 일단 뭐부터야? 공집합부터 원소를 한 개 갖고 있는 집합들, 1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과 2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원소 두 개를 갖고 있는 집합 해서 총 4개가 나올 겁니다. 자, 원소를 3개로 늘려보자. X가 A의 부분집합일 때 X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나열해보면, 원소가 없는 비어있는 집합 하나, 원소 한 개 갖고 있는 집합 몇 개? 3개. 그 다음에는 원소 2개 갖고 있는 집합 쓰면 되겠네? 네. 원소 2개 갖고 있는 집합 몇 개 만들 수 있겠어? 3개 만들 수 있겠지? 1과 2, 1과 3, 2와 3.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까지 해서 총 몇 개가 만들어진다? 8개가 만들어지네. 자, 원소가 한 개 있을 때 부분집합 개수는 몇 개다? 2개다. 원소가 2개일 때 부분집합 개수는 몇 개다? 4개다. 원소가 3개일 때 부분집합 개수는 몇 개다? 8개다. 그럼 여기에서 규칙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었고, 2의 1승, 2의 제곱, 2의 세제곱이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규칙이 어느 정도 좀 보이네. 원소 개수가 주어지면 부분집합 개수는 원소 개수가 지수로 들어간다. 규칙 잡혔어? 네. 이걸 보고 우리가 기납적 추론 방식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 규칙에 의하면 A집합에 원소가 K개라면 X가 A의 부분집합일 때 X가 될 수 있는 개수는 몇 개가 되겠다? 2의 K승계가 되겠다라고 예측이 가능한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걸 보고 우리가 기납추론 방식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여러분들한테 원소가 K개일 때 부분집합 개수가 2의 K승계임을 보이시오 라고 얘기하면 이 방식을 써서 보여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않을까? 그치, 이건 수학적 방식이 아니라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이 방식을 쓰는 것은 그냥 이런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빨리 찾기 위해서 쓰는 방식이지만 수학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하지만 기납추론 방식은 수학에서 쓰는 도구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돼. 그럼 실제로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증명하는 방식은 뭐를 이용하느냐? 연역법이라는 것은 결론을 알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 근데 이제 결론을 아니까 얘를 찾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쓸 건지가 중요한데, 얘를 증명하는 방식은 경우의 수를 이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쓸 거냐?
A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K개고 X가 A의 부분집합일 때 X의 개수를 셀 건데요. 이 X 안에 있는 원소를 생각해 볼 거야. A라는 또는 X라는 스몰 x라는 원소가 있다라고 하자. 그럼 이 X가 될 수 있는 것은 A에 있는 K개 원소들이 X가 될 수가 있겠지. A집합에 있는 K개의 원소들이 X가 될 수 있다. 맞니? 그럼 이 X가 들어갈 거냐 말 거냐의 관점인데 이 X가 될 수 있는 것을 경우를 따져보면 요 A집합 안에 있는 K의 원소 중 집합 A의 원소 K개에 대하여 각각의 원소들을 생각해 볼 거야. 이거를 A1, A2, A3, AK라 하면 이 A1이 X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네. 무슨 말이야? A1을 X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잖아. A1이란 애는 X의 원소가 되거나 A1은 X의 원소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I라는 문자를 쓸 거고요. A1 말고 I라고 쓰게 될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여기 안에 있는 원소 각각은 X의 원소거나 X의 원소가 아니거나 라는 몇 가지의 경우가 탄생한다?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탄생을 한다. 그럼 이 A1도 케이스가 두 가지고 A2도 케이스가 두 가지고 A3도 케이스가 두 가지고 AK도 케이스가 두 가지야. 그럼 얘네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그럼 얘네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동시사건이라는 표현을 쓸 건데 이건 나중에 경우의 수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동시사건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얘를 이용한 경우의 수를 곱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 곱의 법칙에 의하여 총 경우의 수는 각각이 두 가지니까 두 가지씩이 몇 번 곱해질 거다라는 얘기야? K번 곱해질 거란 얘기야.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K2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따라서 뭐가 되는 거다? 2의 K승이다. 됐니?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X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의 K승계입니다 라고 하고서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어떤 논리인지 알겠어? 네. 이게 경우의 수를 이용한 논리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천천히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수학이라는 것을 문제를 푸는 행위다 라고 이해하시면 그건 1차적인 수학을 이해하기 위한 1차원적인 행위다 라고 보시면 돼. 근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문제가 익숙해지니까 문제 푸는 스킬이 늘어나고 문제가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구분이 되고 쉬운 문제는 쉽게 풀리죠. 빨리 풀리는 거고. 그건 이제 문제 푸는 습관이 드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문제 풀어봐 하면은 잘 풀어. 근데 증명해봐 하면은 못해. 증명을 어렵게 생각을 해. 왜 그럴까? 많이 안 해봐서. 그치, 많이 안 해봐서. 근데 이제 문제는 숫자가 바뀌면 다른 문제로 바뀌고 조건이 바뀌면 다른 문제로 바뀌지만 증명은 똑같죠.
항상 똑같아. 그럼 증명은 계속 반복되는 거지. 똑같은 증명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의 증명법을 쓸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은 여러분이 한 가지 방법만 숙달을 해도 거기에 대한 이해가 높아집니다. 그럼 뭐 해야 돼? 증명도 반복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증명이 점점 쉬워져.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증명법이 여러분들이 하기가 편해집니다. 증명도 반복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알겠어? 네. 증명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집합에서 얘기하는 단원 중에 섹션 1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예제 4번을 넘어갈 건데요. 예제 4번 하면서 조금 기호에 대해서 확장을 할 거야. 이거 참고사항이니까. 우리가 부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작은 거니 같은 거? 작은 거지. 일부를 우리가 부분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부분이란 말은 우리가 일부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전체보다는 일반적으로 작다. 전체보다는 작은 개념이야. 근데 수학에서는 지금 부분 집합 자체가 전체하고 어떨 수도 있어. 같을 수도 있지.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기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기호를 만들어가는지 봐. 자, x라는 숫자와 y라는 숫자가 있는데 x가 y보다 작대. 그럼 x 중에는 y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x가 될 수 있는 것 중에는 y가 없다. 자, x가 y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x 중에는 y가 있어 없어? 있어요. y가 있지. 이 대소 비교를 하는 부등호 기호에는 작다라는 기호와 작거나 같다라는 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 그지? 근데 이 부분 집합이다라는 개념에는 작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같다라는 개념이 포함된 개념이지.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그럼 이 A 중에는 B보다 작은 애도 있지만 A 중에는 B와 어떤 것도 있어? 같은 것도 있지. 그럼 얘는 같은 것이 원래는 부분이 아니잖아. 엄밀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부분집합이다라는 개념으로 쓰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둘 다 이렇게 쓴다는 거지.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거일 때도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건데,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개념이니까 이걸 구분해야 될 거란 얘기야. 이쪽은 우리가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이거는 정확하게 작은 쪽에 해당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이해되니? 작을 때의 부분집합, 네. 작을 때의 부분집합, 이쪽은 같을 때의 부분집합. 됐냐? 네. 그럼 작을 때의 부분집합과 같을 때의 부분집합을 그래도 조금은 구분하고 싶어. 이거일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엄밀하게 구분할 때는 이 경우는 작을 때의 부분집합은 특별히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고등학교 때까지는 진부분집합이든 부분집합이든 기호가 어때? 똑같아요. 똑같지? 대학교부터는 달라져. 요 기호 자체가 진부분집합 기호야. 그러면 전체는 어떻게 해요? 이제 대학교를 가시면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기호가
이렇게 바뀌어요. A는 B의 부분집합인데 같을 수도 있다. 이해되니? 네. A가 B의 진 부분집합이다. 나는 기호는 뭐가 없는 걸까? 아래 딱. 아래 짝대기가 없겠죠. 대학교 때는 이렇게 쓰지만 고등학교 때는 그냥 둘 다 똑같이 혼용을 한다라는 거. 이 의미를 명확하게 담고 가야 된다는 거 조심해. 이렇게 됐어. 네. 자, 그럼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제 4번. 이건 참고사항이야. 자, A에 1, 2, 3, 4라는 원소가 들어 있습니다. 원소가 4개 있는 집합에서 A의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A의 진부분집합 개수. 자, 원소가 4개면 부분집합의 전체 개수는 몇 개라고? 이게 되죠. 2의 4제곱개. 그럼 16개네. 그 중에는 같은 집합이 몇 개 있어? 한 개. 한 개 있지. 그럼 같은 집합을 빼야지 진부분집합이 되겠다. 네. 그래서 개수는 2의 4승 빼기 1개가 될 거야. 자, 두 번째. A의 부분집합 중에서 A의 부분집합을 X라고 할 건데 X가 A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럼 X에다가 원소들을 집어넣을 거 아니니? 네. 뭐 중에서 집어넣을 거야? 1, 2, 3, 4 중에서 집어넣을지 말지를 결정하겠지. 네. 근데 뭐라고 돼 있어? 원소. 1을 포함하지 않는 진부분집합. 얘 중에는 뭐가 있으면 안 된다고? 1. 1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럼 1은 넣을 거야 말 거야? 빼요. 안 넣을 거지. 그럼 경우가 몇 가지야? 2의 세제. 넣을지 말지를 결정할 거잖아 원래는. 네.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으면 원래 두 가지였는데 얘는 안 넣을 거라고 확정한 거지. 네. 그럼 얘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의 경우의 수라고. 1이라는 원소는 넣을지 말지 결정할 두 가지가 아니라 안 넣을 한 가지로 결정됐다고. 2, 3, 4는 넣을지 말지를 각각 결정해야 되지. 네. 그럼 얘는 각 몇 가지 경우가? 두 가지. 두 가지의 경우가 발생한다. 그럼 두 가지의 경우가 몇 번 발생한다? 세 번. 세 번 발생한다. 따라서 몇 가지의 방식이다? 2의 3승 가지의 경우의 수가 탄생한다. 따라서 x가 될 수 있는 건 몇 가지다? 8가지다. 맞니? 네. 근데 이 중에는 a하고 같은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겠지. 왜? 1을 가질 수가 없잖아. 그럼 얘네들은 a의 진 부분집합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거기서 뭘 몰았어? 1을 포함하지 않는 진 부분집합 개수 구해라. 이렇게 구했더니 다 진 부분집합들이다. 따라서 8개다. 이해되니? 네. 용어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 자, 3번. A의 부분집합 중. 이번에는 부분집합 중이야. A의 부분집합 중에서 2와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2도 포함하고 3도 포함을 해야 돼. 그럼 마찬가지로 x라고 지정을 할 건데 x에다가 원소를 넣을 거야. 1, 2, 3, 4를 각각 넣을 건데 1은 넣을지 말지 결정해야지. 두 가지. 2, 3은 무조건 넣어야지. 한 가지. 4는 넣을지 말지 결정해야 돼. 두 가지. 그럼 얘네들이 곱해서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따라서 몇 가지다? 2의 제곱까지다. 그래서 2의 제곱계의 부분집합이 탄생한다. 이해됐어? 네. 그럼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 개념 자체를 경우의 수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진부분집합이 되는지 아닌지는 주어진 집합과 같을지 안 같을지만 생각하면 되겠지. 용어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가야 여러분들이 여기 논리관계가 정확하게 되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섹션 1이고요.
이제 섹션 2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섹션은 뭐냐? 이제 집합에 대한 이해가 됐으니까 그 집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숫자를 알고 나면 자연수라는 걸 배우고 나면 걔네끼리 놀게 하지. 수학에서 논다는 개념이 뭐야? 가지고 문제를 풀거나. 그냥 수를 가지고 논다라는 개념이 뭐냐고. 수를 가지고 논다. 자연수를 배웠어. 그 숫자 가지고 놀아봐. 응용한다. 응용한다? 어떤 응용을 할까? 연산을 하는 계산. 계산하는 게 첫 번째로 가지고 논다는 개념이야.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을 그래 연산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수를 배우고 나면 수의 연산을 배워요. 그럼 이제 뭐 배웠어? 집합을 배웠잖아. 네. 그럼 뭐 해야 돼? 집합의 연산을 해야 돼. 나중에 함수를 배울 거잖아. 그럼 함수를 배우면 함수를 가지고 노는 함수의 연산을 배울 거란 얘기야.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 네. 새로운 걸 배우면 걔네들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익숙해진 후에 걔네들 가지고 노는 방식, 결국은 수학에서는 그걸 보고 연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섹션 2는 뭐냐? 집합의 연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집합끼리 계산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집합을 계산하는 방식에는 기본적인 계산이 있고요, 조금 응용적인 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연산에 대한 이해가 먼저 돼야 돼. 자, 1과 1을 더하래. 얼마가 되니? 2. 왜 그러니? 1이랑 2를 더했으니까. 이걸 왜 그러니? 증명해봐 라고 하면 당황스럽죠. 3과 0을 더해보래. 얼마 되니? 3. 증명해봐. 당황스럽지. 근데 이게 다 증명이 돼야 되는 이론들이야. 근데 이걸 언제 배우니? 초딩? 더 어릴 때 배우지 않아? 유치원. 유치원 때 배우지 않아? 어린이집에서 배우지 않아? 그렇지 않니? 맞아요. 자, 근데 그때는 증명을 해봐 하는 순간 애들이 해맑죠. 그게 뭐예요? 그지? 그럼 증명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은 가능하지. 이제는 만약에 유치원생이 왔어. 이게 왜 이거야? 라고 물어보면 야, 한 개 있고 한 개 있으니까 합쳐봐. 몇 개 됐어? 2개잖아. 맞니? 근데 물 하나와 물 하나 합쳤어. 물 하나가 됐잖아. 그게 왜 2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럴 땐 뭐라고 얘기할래? 물을 못 써요. 물을 못 쓴다? 아니지. 양이 2배가 된 거잖아. 어떻게 해서 설명할 수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거를 증명하는 것은 증명 자체가 너무 어리니까는 못 시키는 것 뿐이야. 됐니?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증명할 나이가 됐으니까 증명을 우선순위로 가는 거야. 근데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정의가 명확해야 돼. 자, 기본 연산에는 4가지의 연산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합, 교, 차, 역 4가지의 연산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해. 자, 그래서 이 연산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해보자. 자, 첫 번째 연산은 집합끼리 합치는 방법이야. 더하는 방법이 아니라 합치는 방법이다. 예, 합집합이라고 해서 얘를 보고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는 영문으로는 유니온이라고 읽습니다. A와 B의 합집합. 이걸 보고 A 유니온 B라고 읽어요. 되셨나? 물론 영문을 쓰지는 않아. 알겠니? A와 B의 합집합, A 합집합 B, A 유니온 B.
자, 얘를 기호로 뭐라고 쓰느냐? 이 U자에서 따오는 거야. U자를 크게 써주고 B라고 써주면 돼. 자, 합집합 기호가 어디서 나왔느냐? 유니온이라는 맨 앞글자에서 나왔다. 이 합이라는 개념은 더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다? 합친다라는 개념이다. 모두 모아라 라는 개념이야. 그래서 A 합집합 B를 정의를 내릴 거야. 그럼 얘는 원소가 주어질 거니까 조건제시법을 이용할 거고요. 여기 안에 있는 원소들은 어디하고 어디 있는 걸 합친 거니까 A집합과 B집합의 원소들을 합친 거니까 저 X는 기존에 어디에 있던 거란 얘기야. A집합에 있었거나 B집합에 있었거나 맞니? 네. 그래서 이 X는 A집합의 원소였거나 or X는 B집합의 원소였다라는 개념입니다. 이쪽은 집합에 대한 기호죠. A 합집합 B. A 합집합 B를 집합적으로 정의를 내린 거고요. 이 안에 있는 얘는 원소 관계를 이용해서 정의를 내렸지만 이걸 보고 우리가 논리식이다라고 얘기를 해. 여기까지 됐어? 네. 5월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표현한 논리식이다. A 합집합 B가 보이면 뭐가 보여야 돼? 논리식이 보여야 돼. A 합집합 B를 정의 내리는 방식은 논리식을 이용해서 정의 내린다 라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별한 거 없죠? 자, 두 번째. 교집합이라고 얘기를 해. 여기서의 교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 공통 과정을 우리가 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점. 교점 뭐야? 만나는 점. 공통점. 됐어? 이 교라는 개념은 공통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 교집합은 영문으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인터섹션이라고 읽어요. 인터섹션. A와 B의 교집합. 뭐라고 읽으면 돼? 영문으로는 A intersection B라고 읽으면 돼요. 네. 그럼 여러분들 영문 쓸 일은 없겠지. 그럼 이제 이 합집합을 만든 기호가 어디서 따왔어? 영문 맨 앞글자에서 따왔지. 네. 그럼 이것도 교집합을 만드는 기호가 이 영문 글자에서 따와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 I를 따오고 싶어. 한번 써볼까? 뭔가 이상한데요. 그치? 단어처럼 보이잖아. AIB. 그치? 네. AIB. 이건 좀 이상해. 그래서 안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 번째 걸. 그치? 우선순위가 이걸로 밀리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N이라고 쓰고 싶은데 왠지 요거하고 좀 기호를 맞물리면 되지 않을까? 뒤집어. 이렇게 쓰니까 조금 부드럽게 쓰고 싶어. 수학에서 기호가 만들어지는 원리들이야. 여기까지 했어?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A 교집합 B 또는 A intersection B라고 읽게 되는 거고요. 그럼 A 교집합 B의 정의는 뭐를 이용할 거다? 마찬가지로 논리식을 이용할 거다. 그럼 교집합이라는 것은 공통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공통이라고 했으니까 이 X는 A의 원소이기도 하고 B의 원소이기도 한 거지. 네. 그럼 이 X는 A의 원소이고 and X는 B의 원소여야 한다지. 이 논리식이 보여야 된다고 그랬어.
논리식.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들한테 합집합과 교집합의 차이를 얘기하면 합집합은 5월이고요. 교집합은 AND가 되는 거예요. 합집합은 5월, 교집합은 AND. 여기가 되니. 네. 자, 이러고 보니까 우리가 집합이라는 것을 조금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그걸 보고 집합의 직관적인 이해 이거를 그림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식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집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돼 있다. 자, A 집합이 있어. 그럼 A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은 여기가 되겠지. 되니? 이 안을 벗어나지 못해. B 집합이 있어. 그럼 B 안에 있는 원소들은 여기가 되겠지. 여기를 벗어나지 못해. 그럼 A 합집합 B에 있는 원소들은 여기가 A 합집합 B가 되겠지. 이해되니? 네. 이걸 보고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럼 이해가 좀 편하죠. 근데 이건 이해를 하는 거지 설명을 하기 위한 거지 증명을 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야. 집합에서 증명하시오라고 했는데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빵점. 됐나요? 뭘 이용해라? 논리식을 이용해서 증명하게 된다. 자, 마찬가지 교집합에 대한 얘기 해보자. A 집합이 이거고 B 집합이 요거라면 A 교집합 B는 여기가 A 교집합 B가 되겠다. 맞니? 네.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애들. 됐어. 자, 세 번째. 차집합. 이 차라는 것은 뭐야? 빼기라는 개념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이건 빼는 집합인 거야. 제외된 집합. 제외 개념이야. 제외. 자, 문제는 뭐냐? 요 차집합은 쓰는 나라들이 한정돼 있어요. 어떤 나라는 안 쓰고 어떤 나라는 써. 우리나라 어디에 속한 거야? 쓰는 나라에 속한 거지. 그럼 이 기호를 안 쓰는 나라 가서 쓰면은 걔는 못 알아들어. 합집합과 교집합은 똑같이 쓰지만 차집합은 나라마다 안 쓰는 나라도 있다. 됐니? 네. 그래서 이거는 굳이 영문으로 얘기하지 않아. 기호는 뭐냐? 뺄셈 기호를 씁니다. A-B라고 읽게 되겠지. 근데 이 기호는 세계적 공통 기호는 아니다. 됐냐? 네. 자, 그럼 얘는 우리나라는 쓰니까 뭘 해야 돼? 기호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자, 무슨 뜻이야? A 집합의 원소가 있는데 B 집합에 있는 원소도 있을 건데 뺐다라는 얘기는 B가 뺏어간 거거든. 뭘 뺏어갈 수 있을까? 교집합. 요 교집합에 있는 걸 뺏어갈 수 있겠지. 너 왜 나랑 똑같은 거 갖고 있어? 그래서 얘를 뺏어가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럼 요 개념 자체는 뭐라고 이해를 해야 돼? A 집합에서 제거됐어. 뭐가 제거가 된 거야? A, U, B. A 교집합 B에 있는 원소들이 제거된 거야. 됐어? 네. 기호는 이렇게 쓰지만 개념은 이거다라고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논리관계에서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럼 정의는 어떻게 생겼겠느냐? 차집합의 정의를 드립니다. X가 원소라면 이 X는 어디에는 있겠니? 어디에 있는 것 따지는 거였어? 어디에 있는 것들 중 A에 있는 것들 중 어디 있는 게 제외가 된 거야? 교집합. B에 있는 게 제거가 된 거지. 네. A에 있는 것들 중 B에 있는 게 제거가 된 거지. 네. 그럼 여기만 남는 거 맞니? 네. 그럼 이 X는 어디의 원소이기는 해? A의 원소이기는 하지. 그런데 그리고
x는 어디에는 있으면 안 돼? b에는 있으면 안 되지. 이해되냐? 네. 그래서 이게 A차 집합 B의 논리식이다. 앞집합에는 있고 뒤집합에는 없어야 돼. 앞집합에는 있고 뒤집합에는 없어야 돼. 자, 네 번째. 여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여집합은 컴플리먼트라고 있습니다. 컴플리먼트. 이 여라는 개념은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개념은 아니긴 한데 수학에서 이 여라는 개념은 반대 개념이에요. 반대 개념이기도 한데 이게 보상 개념이기도 해. 보상값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반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x가 2보다 커. 반대가 뭐야? x가 2보다 작아. 진짜야? 작거나 같다 아니야? 2보다 크다의 반대는 작거나 같다죠. 얘하고 얘가 여관계야. 자, 그러면 주어진 값과 여관계를 본다는 얘기는 뭐야? 얘가 주어지면 얘의 뭐도 생각해봐라. 여도 생각해봐라. 그럼 이 여까지 생각하면 얘네들을 합쳤을 때 전체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여를 배우는 개념 자체는 여를 왜 배우느냐? 전체를 보고 나서 생각해라라는 개념이야. 이 여라는 개념 자체는 단순하게 반대쪽만 생각해라라는 게 아니라 여라는 개념 자체는 전체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반대를 보려고 하는 게 우리가 여라는 개념이야. 그럼 집합에서는 전체라는 개념 자체가 전체 집합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기호로 이렇게 쓸 겁니다. A의 지수 쪽에다가 C자를 써서 A의 여집합이라고 읽고요. complement of A라고 읽게 돼. complement of A. A의 여집합. 그럼 얘는 뭘 생각하겠다는 얘기야? A의 반대를 생각하겠다라는 얘기지. 근데 A는 원소를 갖고 있는 거니까 A가 갖고 있는 원소가 아닌 걸 생각하겠지. 네. A에 없는 원소를 생각하겠지. 근데 A에 없는 원소를 생각하려면 다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죠. 자, A가 얘 갖고 있어. 얘 하나만 갖고 있어, 원소를. 그럼 이거 말고는 A 여집합에 다 들어가야지. 그럼 블랙홀이 돼버리지. 이것도 들어가고 이것도 들어가고 아무것도 다 들어가. 나도 들어가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자, 무슨 말이에요? 전체를 생각하지 않으면 전체 중에서 얘가 아닌 걸 뽑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네. 그럼 여라는 개념 자체는 이건 철학 개념이야. 수학 개념이 아니라. 수학도 철학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여라는 개념이 보이는 순간 뭘 생각해라? 반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 그 중에 반대 개념을 생각하는 개념이라는 거 잊지 마. 됐어? 그럼 A 여집합을 정의를 내리면 X가 원소일 건데 직관적인 이해를 한번 통해보자. A 집합이 여기야. 그럼 A의 여는 이 바깥쪽을 말할 거 아니야. 얘에 없는 바깥쪽. 그럼 뭐 해야 돼? 전체가 보여 안 보여 지금? 안 보이지. 그럼 A가 속해 있는 뭐를 먼저 생각하고 전체 집합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A의 열을 생각하는 거야. 되냐? U 이게 유니버셜 셋 해서 우리가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네.
그럼 A의 여는 전체 안에 있는 A의 여. 됐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이 X는 어디에는 있어야 돼? 전체 집합. 전체에는 있어야 되고 and X가 어디에는 없어야 돼? A. A에는 없어야 된다라는 논리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논리식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집합의 기본 연산에는 총 4가지 합교차 여가 있는데 합교차 여에 대한 철학적인 이해와 논리 관계까지 정의가 돼야 된다. 여기까지 했어요. 네. 자, 이러고 나니까 이 연산을 한번 변형을 해보자.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 자, A차 집합 B 얘는 안 쓰는 나라가 있다고 그랬지? 네. 그럼 안 쓰는 나라에서는 저 기호를 못 쓰니까 저걸 어떻게 나타낼지에 대한 얘기야? 자, 우리나라에서는 정의를 쓰니까 논리식으로 써보면 X바 X는 어디에는 있고 A. A에는 있고 and X는 어디에는 없다 B에는 B에는 없다. 자, 방금 했던 논리에 의하면 B에 없다라는 얘기는 여 개념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여 개념이 등장하는 순간 전체가 보여야 된다고 그랬지. X가 A에는 있고 X가 B에는 없으니까 그러면 A와 B가 속한 전체가 있을 거란 얘기야. 맞니? 네. 이 X가 어디에는 있을 거란 얘기야? 전체에는 있었더란 얘기야. 그럼 X가 A에 있고 요 개념 자체는 논리식이 뭐로 바뀌어? 이거 맞니? 이거. 네. 그럼 이거는 여기에 있는 거 맞니? 네. 그럼 이 논리식은 X는 어디에 있는 걸로 바뀌는 거야? B의 여에 있는 걸로 바뀌는 거야. 됐냐? 네. 자, 그럼 앞에 있는 집합과 뒤에 있는 집합을 보시면 앞에 있는 집합과 뒤에 있는 집합의 and로 논리 관계가 엮여 있지. 합집합. and는 무슨 집합이라고? 교집합. and는 교집합이라고. 그럼 얘는 뭐라고 쓰게 되는 거야? 앞에 있는 집합과 뒤에 있는 집합의 교 개념이 되는 거야. 그럼 차집합 기호를 안 쓰는 나라에서는 뭘 쓰겠다? 교집합. 이걸 쓰겠다. 맞니?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우리나라에서는 따로따로 쓰는 똑같은 집합이 된다. 됐어? 얘하고 얘가 같음을 뭐 해라? 증명해라. 증명해라. 그럼 뭐 가지고 증명한다? VAC. 정의, 논리식 가지고 증명한다. 됐어? 괜찮아요? 여기까지가 기본 연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기본 연산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좀 적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갖고 있는 성질들 그런 것들을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하고 나중에 쭉 나열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돼. 자, 어디를 볼 거냐? 예제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제 5번. 자, 전체 집합에
이하의 자연수가 속해 있고요. A 집합에 홀수만, B 집합에 소수만, C 집합에 20의 약수가 20의 약수만. 자, 홀수들 원소나열법으로 나열해보자. 1, 1, 3, 5, 5, 7, 9, 그죠? 소수들만 나열해보자. 1, 2, 2, 3, 5, 7, 20의 약수 나열해보자. 2, 다시. 1, 1, 2, 2, 4, 4, 5, 10. 20. 자, 그럼 여기에서 하나를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자연수의 구분법 중에서 자연수를 구분하는 방식이 근데 소수냐? 10 그거냐? 10 이하니까 20 안 되잖아. 그죠? 이건 안 되죠. 소수냐? 합성수냐? 라는 걸로 구분을 하지. 네. 정확하게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해. 자연수에는 소수가 있고 합성수가 있고 1이라는 숫자가 있어. 1이냐 소수냐 합성수냐로 구분을 하는데, 그럼 이걸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지. 소수의 정의가 뭐야? 1과 자기 자신의 약수가- 약수를 가지지 않는 거. 땡!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만. 땡! 1의 약수 말해봐. 1, 1, 그럼 걔 소수네. 여러분들 정의에 의하면 1도 소수네. 1 제외한 수 중에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다른 수의 약수를 가지지 않는 그렇게 말을 해야지.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는 수, 단 1은 제외.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 정의하냐고. 약수 몇 개? 소수는 약수가 몇 개야? 두 개야. 그렇지? 약수가 두 개인 수라고 하면 끝나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해? 이거 아니야? 네. 1은 뭐라고 정의 내리면 약수가 돼? 한 개인 자연. 그래. 그럼 합성수는 약수가 두 개, 아니 세 개 이상인. 그렇지? 네. 3개 이상인 자연수. 정의는 깔끔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야 정의를 이상하게 외우고 있는 거죠. 그 정의의 모순점이 뭐가 있는가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도 수학이야. 됐어? 자, 이 합성수가 특별히 두 가지로 또 나뉘어. 약수가 3개인 합성수가 있고요. 약수가 4개 이상인 합성수가 있어. 왜 이렇게 구분을 할까? 특별하기 때문에 그러겠지. 약수가 3개인 합성수는 어떤 제곱인수. 소수 제곱인수예요. 어떤 수 제곱이 아니라 소수 제곱인수는 약수가 정확하게 3개로 구분이 되어 있다. 됐니? 소수 제곱의 약수는 딱 3개. 그럼 약수가 4개 이상인 자연수는 케이스가 여러 개가 나온다는 얘기지. 딱 한 개씩으로 구분되어 있는 약수가 3개인 합성수는 소수 제곱, 약수가 2개인 자연수는 소수, 약수가 1개인 자연수는 1. 이렇게 구분해야 돼. 여기가 됐나요? 네. 자, 그럼 거기에서 말하는 A 교집합 B, B 합집합 C, A 여집합 교집합 C에 있는 원소들 찾아낼 수 있겠지.
이거는 그냥 연산적 정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원소들을 합치고 공통 원소 구할 거고 제외를 할 거고 여 개념을 쓸 건지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직관적으로 이거를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논리 관계를 이용해서 찾아내려고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이 집합이라는 것을 다른 곳에서 여러 군데서 많이 배워오게 되면 논리 관계를 여러분들이 쓰지 않고요. 뭘 쓰게 되냐면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직관적으로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와. 왜? 선행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집합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학교로 오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무너지는 거야. 실질적으로. A, 교, B. 교집합. 교집합은 뭐라고? 겹치는 A에도 있고 B의 B에도 있는 A와 B가 둘 다 갖고 있는 A에 있는 것과 B가 갖고 있는 것 중에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자 이거 A에도 있지 A엔 있지만 B에 없지 네. 네. A에도 있고 B에도 있지 네. A에도 있고 B에도 있지 네. A에도 있고 B에도 있지 네. A만 있지 네. 그럼 교 개념에는 뭐가 들어간다? 3과 5와 7이 들어간다. 그냥 눈으로 보고서 확인해도 되지만 선생님 그냥 똑같이 있는 거 찾아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찾지. 맞아? 네. 눈에 안 보이면 원소가 눈에 안 보이면 관념적으로 찾는 거예요. A가 속한 집합을 관념화시키고 B가 속한 집합을 관념화시켜서 이 두 관념이 겹치는 걸 찾아내는 거라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너네들이 이제 수학을 하다 보면 내가 얘기하는 것을 캐치를 할지는 모르겠다. 교라는 개념은 이 집합에 있는 관념적인 원소와 이 집합에 있는 관념적인 원소의 공통을 찾는 거야. 자, 나랑 내 친구가 있어. 걔랑 친해. 그럼 뭔가 공통 분모가 있어서 친한 거지. 네. 뭔가 좀 얘기가 통하니까 친해지는 거지. 나랑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어. 나는 사람 때리는 게 자연스러운데 얘는 사람 때리는 게 자연스럽지 않아. 그럼 서로 간에 이해를 못하니까 뭐가 돼? 다툼이 일어나죠. 네. 아예 정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으면. 그럼 격리가 되는 거잖아, 서로. 그래 공통 분모가 있으니까 뭔가 친해진단 말이야. 그럼 내가 쟤랑 어떤 공통 분모를 갖고 있지? 라는 게 관념적인 거라고. 정확하게 다 집어낼 수 있어? 못 집어내지. 원소가 보이니까 집어내는 거고 원소가 안 보이면 관념화 시키는 거야. 그럼 머리 안에서 철학적인 개념이 관념화돼서 걔네들의 공통 분모를 잡아내는 거야. 그럼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이 가능해?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게 철학인 거예요. 그래서 수학도 그래서 철학인 거예요.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똑같네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요 개념이 얘도 있을까라는 걸 관념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간단하게 보려고 하지 마. 물론 여러분들이 수학을 그렇게까지 깊게까지는 안 하게 되겠지만 어려운 문제일수록 관념화된 문제로 나와. 눈에 보이는 직관적인 문제로 나오면 쉬운 문제고요. 관념화시키는 작업이 들어가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는 풀기를 어려워하는 거야. 그럼 문제 출제자는 이 관념화된 것을 직관화시킨 문제를 내는 것뿐인 거야. 이해됐어? 너는 문제를 풀다가 보면 이런 문제가 관념화된 문제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돼. 이런 문제는 그냥 직관적인 이해를 돕는 문제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자, B 합집합 C. 합집합은 합친다라는 개념이었지. 네. B에도 있어도 돼. C에도 있어도 돼. B, C 얘네들을 합쳐라. 그럼 B에 있거나 C에 있거나 그럼 얘네들의 공통은 한 번만 써주면 되겠죠. 그럼 다 합쳐서 써주면 된다.
이해되시나? 네. 네. 그 다음 A 여집합 C A 여집합과 C의 교집합. 자 이거는 뭐였어? A의 여 A와 전체 중에 A에 없는 거. A를 보고 뭐를 보라고? 전체를 보고 A의 여라는 개념을 생각하라고. 그럼 무슨 수만 남아? 2, 4, 4, 8. 6, 짝수 남았어. 짝수. 맞아? 네. 그럼 이 짝수가 머릿속에 관념화만 되면 돼. 짝수와 C의 공통. 그럼 C 중에 짝수. 짝수를 골라내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2, 40 됐냐? 네.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관념적으로 치고 나가려고 해야지 직관적으로 치고 나가려면 당장 수학은 쉬워 보여. 쉬운 문제는 쉬워 보이지. 근데 쉬운 문제를 관념화시켜서 여기에 대한 철학을 이해하면 어려운 문제도 똑같은 문제로 풀려. 쉬운 문제를 쉽게 풀면 어려운 문제는 어렵게 푸는 거죠. 근데 쉬운 문제일수록 거기 안에 있는 담겨 있는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내면 너 왜 그렇게 어렵게 풀어? 라고 친구들은 얘기하겠지만 쉬운 문제를 어렵게 풀수록 어려운 문제가 쉽게 풀려. 그게 수학이에요. 단순하게 손 운동하는 게 수학이 아니잖아. 물론 손 운동 필요해. 왜? 계산이 빨라야 되거든. 계산이 빠르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인 숫자 계산이 빠르다는 얘기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계산이 빠르다는 얘기야. 그거는 연습 안 하면 안 빨라져. 많이 연습해야 돼.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계산하는 연습을 그래서 많이 했던 거야. 문제 많이 풀었던 이유가 뭐야? 계산 빨라지는. 그치? 계산 빨라지려고. 여러분들 학원 다니면서 중학교 때까지 시험 대비하면은 문제 열나 많이 풀잖아. 네. 그 이유가 뭐야? 계산 빨라지려고. 그거밖에 없어. 근데 우리나라가 문제를 많이 푸는 나라 중에 하나죠. 네. 자, 외국에서 수학을 하다가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중학교 때까지 외국 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한국 고등학교를 다녀야지 하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 초등학교 때 나갔다가 중학교 때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 친구들의 그 친구들이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외국 수학 했던 학생들의 문제점이 뭐가 되느냐, 그 드릴하는 문제를 많이 풀어서 계산 속도를 연산 속도 빨리 하는 과정이 생략돼 있어. 그래서 기본 연산 속도가 느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수학이 더 어렵게 느껴져. 왜? 우리나라 애들은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 연산 드릴하는 훈련이 돼 있는 애들이거든.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서도 연산 속도가 느린 학생들이 있어. 사칠 연산 속도가 얘는 빠르네? 얘는 느리네? 얘는 되게 빠르네? 얘는 되게 느리네? 이유는 뭐야? 덜 푼 거야. 얘가 암산이 되니 안 되니? 그건 덜 푼 거야 그냥. 문제를 덜 풀었기 때문에 암산이 빠르다? 느리다? 그게 잡히는 거야. 제가 좀 암산이 좀 느려요. 그건 뭐 해야 돼? 문제를 많이 풀어. 많이 풀면 돼. 근데 이제는 많이 풀 필요가 없이 빨리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해됐어? 네. 이제는 많은 양은 필수야. 근데 그 많은 양이 중학교 때처럼 많은 양을 원하진 않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와서 공부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학교처럼 공부하려고 해서 그래. 중학교 때처럼 문제를 많이 풀려고 해서 그래. 그래서 이해를 높이려고 해. 근데 고등학교 때 문제 풀어야 되는 양을 중학교 때처럼 많이 풀어서 이해하려면 중학교 양보다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한 5배에서 10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지쳐. 그러다 포기하게 돼. 못 푼다니까 그렇게. 그럼 중학교 때처럼 많은 문제를 푼다가 아니라 중학교 때와 같이 많은 문제를 푼다가 아니라 문제는 그냥 습관적으로 풀고 있는 거야. 이게 습관화가 돼야 돼. 하루라도 수학책이 손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문제 푸는 게 떨어지면 안 돼.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계속 풀고 있다가 뭐 하는 거야? 얘가 담고 있는 관념을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이해도가 깊어지면 문제가 아무리 어렵게 설명돼 있어도
뭐야? 아 이거를 돌려 말하는 거구나. 얘를 말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게 잡히는 거라고. 그래야지 수학이 쉬워져. 안 그러면 수학이 계속 어려워져. 이해됐어? 네. 문제 많이 푸는 건 기본이다. 왜? 습관적으로 풀고 있으니까 많이 풀 수밖에 없는 거지. 무슨 말 알겠니? 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 이제 이 부분집합이랑 다른 앞에서 배웠던 개념들이랑 연계를 해서 이 집합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충실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